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재판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잠시 뒤에 있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을 통해서인데요. 법원은 지금까지 법정 내부 촬영을 엄격히 통제해왔고 재판이 열리는 중에는 기자들의 노트북 반입마저 엄격히 금지할 정도로 경고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사상 첫 재판 TV 생중계는 사법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금방 있으면 이제 개정이 될 겁니다. 예. 자, 그에 앞서서 이 법원 사상 처음으로 이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재판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직전까지만 해도 지금 기자들 뭐 법정 안에 노트북이라든지 또 핸드폰으로 재판 과정 녹화하려고 하면은 당장에 법정 경위들께서 예, 오셔서 맞습니다. 이제 제지하고 이래서 사실은 뭐 수기로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 이제 보도자료 쓰시고 그랬는데 법원이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까? 그러면 결국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시스템에서 뭔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겠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 예. 근데 그 개선의 필요성은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만든다든지 또 판사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왔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내용 자체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생중계를 하자. 근데 이제 생중계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은 판사들이 이 판결 한 건 한 건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네. 사건들이고. 그래서 국민들도 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또 판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자.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의 지혜를 구해서 같이 좀 뭔가를 생각해보자. 이러면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생중계를 좀 이렇게 시험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공개 변론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과거에도 이와 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1997년도인가 지금 네. 그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12.12.5.18 이제 내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네, 그때 96년이었죠. 예, 96년. 워낙 전 국민의 이제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그 법정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법정에서 그 피고인들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신문하는 장면까지만 이렇게 생중계가 됐었고요. 네. 이제 또 하나가 그 2004년인가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할 때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상당 정도로 그대로 그냥 중계하도록 방송사에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의 예외적인 상황 이외에는 사실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부분 생중계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전면적인 생중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전면적인 생중계는 정말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 이 공개 변론 중계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이 파티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파티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파티맘 사건이 이제 말 그대로 좀 정신 나간 엄마가 예. 애를 죽였다고 해서 법원에 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앤서니 에리카인가 하는 이제 미국의 올랜도시에 있는 이 이제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네. 이 여성이 그 아주 어린 나이에 미혼모 상태에서 애를 하나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애를 출산하고 했으면 엄마가 됐으면 이제 성인이 돼서 의식도 성인이 돼야 되는데 네. 본인이 여전히 그냥 속없이 밖에 나가서 이제 남자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싶은데 애가 집에서 울어대고 귀찮게 하니까 애를 돌보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예. 본인이 수입이 넉넉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애를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던 차였는데 어쨌든 애가 보니까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정선언과 함께 출석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검찰청 검사 이건희 검사님 나오셨어요? 네.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김영직 변호사 나오셨습니까? 네. 한영규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양은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인 광민희 변호사님,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영근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소송 관계니까 방청인 여러분들에게 잠시 대법원의 변론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공개 변론을 열고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회각층의 이해가 충돌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또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해서 공개 변론을 열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진술을 듣고 이를 판결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 변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그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TV 방송 등을 통해서 공개 변론 과정을 방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변론을 열기로 한 이 사건은 우리 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할 중대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 변론과 방송 중계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형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어린 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변호사님, 부모 중에 지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 변론 설명 또 변론 순서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 공개 변론이 일반 재판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개 변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공개 변론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전원 합의체 재판이다 보니까 본인이 재판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판장이 돼서 처음에 이제 이 재판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검사 그러니까 이제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이 참석을 하는데 검사와 또 변호인이 각각 7분의 시간을 가지고 모두 변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지금 왜 이 사건이 그 유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7분 동안 설명을 할 것이고 변호인들은 또 7분간에 걸쳐서 왜 이게 무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검사 측 참고인들 이제 숙명여대 광민희 교수가 검사 측 참고인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영근 교수가 이제 그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나오는데요. 각각 두 분 교수께서 왜 이 형법의 해석상 이 사건이 무죄인지 유죄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논거를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 총 13분께서 이제 검사라든지 변호인 또 각각의 참고인들에 대해서 당신 그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또 법리 해석상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논리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물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각각 최종적으로 마무리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절차인데 이 전원 합의체, 뭐 지금 이제 당장 이제 그럼 여기 변호사와 검사의 모두 변론이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각각 7분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은 그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러니까 남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냥 13개월 된 아이를 베트남으로 함부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동의를 안 받고 베트남으로 애를 데려간 행위가 형법상의 어떤 약취 유인죄가 되느냐 이제 이게 쟁점인데 그 검사 측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친권, 아버지의 양육권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변호사님 지금 여기서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 변론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변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나라입니다.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최우수단이 되어야 하며 형사정책 중에서도 형벌은 최우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미성년자 약취, 국외이송 목적 약취를 형법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그 적용 여부를 임의로 선택한다는 것은 곧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둘째, 오늘날 국적이 다른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적의 남성과 외국 국적의 여성 간의 결혼 비율이 전체 결혼 부부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국제적인 규범에 있어서도 세계 시민을 평등하게 처우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외국 국적 출신의 여성이 출산 후 어린 자녀를 아버지의 동의나 협의 없이 아버지 몰래 데리고 출국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양육을 배제시킨 본건과 같이 만일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적 출신의 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후 아이가 태어난 다음 그 어린아이를 어머니의 동의나 협의 없이 어머니 몰래 데리고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으로 출국하여 어머니인 우리나라 국적 여성의 사랑과 양육을 배제시킨다면 우리나라 국적의 어머니인 그 여성에게 그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형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나라 국적의 남성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후 아이가 태어난 다음 그 어린아이를 어머니의 동의나 협의 없이 어머니 몰래 데리고 아버지의 나라인 우리나라로 출국하여 어머니의 사랑과 양육을 배제시킨다면 과연 그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과 보호감독권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복리를 침해한 부분에 관해 우리나라 국적의 남성만을 보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는 법문화도 세계 시민에게 공평하고 합당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 가운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에 앞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사항에 관하여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나 결정이 없으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 부모 간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부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부적정한 경우에 법원이 간이하게 되며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 중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어떠한지, 양육의 계속성이나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법원의 결정 없이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배제시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부에서 허용한다면 가족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 질서는 그 기초부터 훼손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본건과 같이 실력 행사로 미성년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외국으로 이동하여 부모 일방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복리에도 심대한 장애를 초래한 사안을 우리 법원이 묵인하고 수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법 질서, 특히 가족법 질서는 그 기초부터 흔들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국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약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법원이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참으로 어렵게 국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던 중 본건과 같이 갑작스럽게 자기의 목숨과 같은 어린아이를 빼앗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어디에서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하되 형의 선고에 관하여는 범행 전후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제출한 검찰의 상고이유서와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아버지의 양육과 보호감독권 그리고 자의 정당한 양육을 받을 권리 등 복리에 관한 재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것으로 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정당화 요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국외이송 약취죄 및 피약취자 국외이송죄가 성립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여 옮기는
약취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터잡은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다른 보호감독자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는 바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변론 시에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 7분 안에 범위에서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구두 변론의 기회를 주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1번, 2번, 4번은 생략하고 3번째,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위법성이 있는지 책임을 져야 될 만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속요건 해당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요건 해당성과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약취한 것이 돼서 부모가 이 사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지금 제대로 부모 노릇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저희가 부모도 이 사건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2008년도에 선고한 2007도 8011호 판결에서 한정 적극의 의견을 판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는 부모도 범죄의 주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읽어보면은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기의 감호권을 남용해서 보호받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하면은 범죄의 주체로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자기의 감호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방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13개월 된 아이를 놔두고 가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13개월짜리 아이고 또 어느 때보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고 가면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면서 애를 돌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사정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피고인은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는 약취 행위가 있어야지 유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취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를 해야지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판결에 따라서 유형력의 행사에다가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판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료, 피해자 의사들을 종합해서 약취 행위를 판단하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식적으로 약취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폭행 협박이 없었던 건 물론이고 사실상의 힘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오히려 사실상의 힘이라기보다는 고의 잘 모셔서 자기 친정으로 데려간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상의 힘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가사 사실상의 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태에 비추어와서 그리고 피해자 13개월 된 아이지만 그 아이의 추정적 의사를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위도 약취에 해당하지 않고 주체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요건 해당성의 문제에서도 이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원심 판결도 이와 마찬가지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체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는 피해 법익과도 또 관계가 되고 또 행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함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성이나 책임의 문제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법성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약취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위법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법성에 관해서는 형법 20조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상규의 요건에 관해서는 판례학설이 일치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요건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건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부부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으로서 친정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로 출생부터 양육하고 있었고 남편이나 시부모의 양육을 맡길 형편이 안 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안전이 침해된 바가 없고 영아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사후에 아버지가 부정을 또 생각해서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 피고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까지 했습니다. 이런 재반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모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책임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비난 가능성이나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20살 남짓한 어린 여자가 시집 온 겁니다. 시집 와서 1년 만에 애를 낳고 그래봤자 우리나라 대학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라고 하고 또 평소에 사서 왔다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을 나가라고 그랬을 때 어디 이웃집에라도 가서 몸을 의탁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친정에밖에는 어디 몸을 맡길 데가 없는데 거기에 애를 데리고 간 것이 달리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거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느 면에서 보거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변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쪽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 변론을. 예, 자 지금까지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 변론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모두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사건의 쟁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 측에서는 죄가 되는 이유로 해서 어쨌든 아버지의 친권과 어머니의 친권 두 개가 지금 충돌하는 상황에서 네. 충돌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아서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자신이 적절하게 이제 양육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 마음대로 그냥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뭔가 판단할 기회조차도 넣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이게 국제법에도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아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어떤 기회를 박탈시켰고 네.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약취 유인죄가 된다. 이제 이게 검사 측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 변호사 측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시집으로 와가지고 네. 남편이 이제 조금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집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그것도 베트남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결국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그다음에 아이 입장에서도 보면은 엄마가 조금 키우는 게 낫고 그 엄마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또 외가가 이렇게 키우는 것이 낫지. 지금 아버지 본인은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키울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친가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평소에 보살핌이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은 아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은 없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정 부분 남편의 어떤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아이를 위한 것이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형법상으로 약취 유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1,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변호인 논리하고 거의 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네. 1심, 항소심 모두 다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그냥 이게 어머니가 사실 이게 만 13개월짜리 아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할 때 그럼 아이를 과연 집안에 방치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차라리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정말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이다. 예. 이런 논리로 해서 1심, 항소심 모두 전부 그때도 계속해서 무죄가 성립이 됐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법적 권리는 남편한테도 있는데 예, 네. 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법적 권리 이런 것보다 또 어떤 재판 절차 이런 것보다도 양육에 관한 어떤 재판 절차, 소송 절차보다도 그냥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한 행위니까 이게 굳이 죄라고 처벌하기는 뭐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논리고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고 데려갔어야 맞다. 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보면 어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데 부모가 이 한 사람이 다른 부모와 협의거나 어떤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은 결국 이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트남 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국외이송 약취죄에 해당된다. 예. 검찰 측은 이런 주장인 것 같고 변호사 측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예. 이런 부분이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에도 유사 사건으로 이런 재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요 아이 약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약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네. 그건 뭐냐면 이제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 남편이 약간 정신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예. 부인이 직장 생활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니까 이 교통사고 보상금이 이제 상당히 다액의 보상금이 나오니까 예. 이 부인의 그러니까 이제 본가 이 친정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조금 부족한 사위하고 이 손주를 이제 이렇게 들어오라. 내가 보살펴 주겠다. 돈도 관리해 주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위하고 이렇게 손주를 키우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위가 몇 년 거기서 살다 보니까 또 누가 옆에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께 이제 그 돈을 좀 달라고 해서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좀 해봐라. 예.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그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나는 못 주겠다. 너 사업할 능력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는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서 있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강제로 어딘가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제 자기 장인한테 돈을 좀 주시오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아이 본인이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예. 또 아버지 본인도 약간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어떤 돈을 받고 싶다는 욕망에 의해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친부모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이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한다 이런 대부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기소를 했던 것도 아마 부모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양육자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라고는 또 다른 양육자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서 이제 이번 사건에도 기소하는데 일정 부분 근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이번 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정작 이번 사안에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피고인의 불출석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피고인이 지금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네. 이 사건 자체는 피고인이 데리고 간 사실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예. 법 이론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 점만 가지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전혀 어떤 재판 진행에 문제는 없는 사건이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게 방금 전에 유사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지금 13개월 된 아이 아닙니까? 예. 의사소통 능력이 전혀 불가능한데 예.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나는 예. 아빠랑 살고 싶다, 혹은 예. 엄마랑 살고 싶다 이렇게 예. 했을 때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3세가 영하다 보니까 예. 조금 그러는데 만약에 아이가 한 5세, 6세쯤 돼가지고 그런 의사표명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는 베트남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자기는 이제 할아버지, 아빠랑 같이 있고 예, 싶다라는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강제성으로 데리고 갔다라면 예.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어머니의 어떤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과연 어떤 한쪽 부모의 양육권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조금 다른 적용이 있을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재판 TV 생중계 장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좀 신기하다 할까요? 이렇게 생소하다 할까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봤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도 이런 공개 재판, TV 또 생중계 계속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상당히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도 정말 이렇게 머리 무거운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했던 사건 중에 윤락행위 이렇게 매매춘에 대해서 일부 위헌 제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가령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또 가령 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과연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예.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사회의 어떤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이 공개 방송을 통한 생중계를 통한 아마 변론을 낼 것 같고요. 예.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들이 뭔가 좀 의식이 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만약에 소송 당사자들이 방송되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부하면은 기본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공개 중계 방송을 하도록 한 이제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쟁점이 있는 사건들은 이제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개인 정보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가급적 안 하고 이번 건처럼 법률상, 법률 이론상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아마 한동안 대법원이 공개 재판을 할 것 같고요. 예. 아마 지금 이제 곧바로 지금 방송을 나가는데 원래 대법원에서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조금 지연 송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예, 예.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연 송출을 하면서 혹여 거기서 개인정보라든지 뭔가 신상정보가 나갈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중간에 삭제하고 내보낼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아마 그걸 조금 이번에 좀 바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기술적인 운영 방식이 조금 부과돼서 개인정보보호가 좀 아마 좀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님, 이제 뭐 다문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외국에서 이렇게 뭐 결혼을 하려는 분들 또 하고 계신, 실제 살고 예. 계신 분이 많은데 이번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뭐 계속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 이제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게 판례로 하나 구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런 과정이 확고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건지 사건으로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거는 이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똑같은 판례들이 이제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죄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조금 비교적 자유롭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최소 예.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피한 것이고 예. 만약에 죄가 된다고 하면 데리고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이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지금 국제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국제결혼이 많고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각 국가에서 지금 알아서 하는데 민사적으로는 가급적이면 해당 국가의 법원의 판결을 받고 데려가라라는 지금 국제협약이 헤이그 협약이 지금 체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헤이그 협약이 작년 이제 올해 3월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입법화돼 가지고 지금 발효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대로 한다면 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받고 데려가는 것이 맞긴 하겠습니다. 예. 자, 만약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이제 개선을 통해서 꾸준히 재판 중개가 이루어진다면 사법 어떤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혹시나 뭐 이슈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1심이나 2심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법원이 이제 제도를 이렇게 공개 방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은 예. 대법원 공개 변론 사건에 한정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이나 2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을 예. 때렸느냐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워낙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가 나올 부분이 많아서 예. 1심, 2심은 기본적으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예. 했는데 아마 이 대법원의 어떤 중개방송이 좀 성공적이고 네.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1심, 2심도 미국처럼 이렇게 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제도 변경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